가져온 책은 고수리 작가님의 우리는 달빛에도 걸을 수 있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첫 영상에서 읽었던 강세영 작가님의 희한한 위로를 출판한 출판사와 같은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이에요. 제가 그 희한한 위로를 읽고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도 되냐는 문의를 드리면서 이 책을 추천받았고, 그리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같이 소개를 해주실 수 있냐는 제안을 받아서 책을 이렇게 받아서 읽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책이 되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이 책의 표지 색깔이랑 잘 맞아요. 조금 어두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되게 이런 네이비색 되게 차갑긴 한데 조금 어떻게 보면 따뜻하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의 내용들도 다들 뭔가 좀 잿빛 내용들을 좀 담담하게 읊어내서 그렇게 잿빛으로만 표현하진 않았고, 그리고 가족 간의 따스함, 사랑, 인간 사는 얘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잘 담고 있어서 저는 이 책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고, 이번에도 일정 부분 읽어드릴게요. 제가 고른 게 3가지 에피소드인데 그 부분들 읽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에피소드, 누구나 누군가의 별. 16 여름, 성적표를 받아온 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출해봤다. 그런 날의 가출이라면 의뢰 시험을 망쳤겠거니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날 생애 최고의 성적을 받아왔다.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와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내밀었다. 엄마, 나 전교 20등 했어. 정말 잘했어. 대단해. 엄마는 듬뿍듬뿍 칭찬해 주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서도 성적표를 쳐다보며 해실거렸다. 그런데 그때 툭 남동생이 말했다. 뭐야, 겨우 그거 가지고 난리야. 전교 10등 안에도 못 드는 주제. 벙찐 얼굴로 남동생을 쳐다보았다. 피식. 내게 비웃음을 날리던 그 녀석은 얄밉게도 전교 1등이었다. 전교 20등도 잘한 거야. 그래봤자 반에서 3, 4등이잖아. 그래도 나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 난 열심히 안 해도 1등인데. 반 1등, 전교 1등. 정말이지 유치하기 짝이 없는 대화였으나 중1 동생에게 성적 하나로 놀림이나 당해야 했던 사춘기 중3 누나는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그때 녀석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날렸다. 돌머리. 결국 내 단단한 돌머리는 빠지직 금이 가고야 말았다. 그 시절 동생은 전교 1, 2등을 다투는 수재였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고만고만한 상위권에 머무르는 열공생이었다. 같은 방을 쓰던 우리는 공부 스타일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났다. 나는 코피 쏟도록 책상에 붙어 밤샘 공부를 하는 열공생이었고,
동생은 책상에 발 올리고 발랑발랑 교과서를 넘기던 날라리 수제. 해만 떨어지면 쿨쿨 먼저 잠이 들었다. 나는 성실파, 동생은 요령파 혹은 천재파.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만년 3등을 벗어날 수 없었던 나는 동생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아마도 우리의 5등과 10등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는지도. 이게 다 IQ 때문이었다. 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했을 때 나는 130, 동생은 150이었다. 우리의 IQ는 20이나 차이가 났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건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를 갈라놨다. 타고난 지능지수 격차 20. 도무지 쫓아갈 수 없는 나와 동생의 성적 차이 20등. 내가 동생을 질투한 거리 20cm. 우리는 딱 20만큼 벌어져 있었다. 어느 집안이든 형제끼리는 비교를 당하기 마련일 텐데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우린 조금 달랐다. 엄마는 나에게 말했다. 우리 딸은 성실해서 참 좋아. 어쩜 그렇게 열심히니? 너만큼 성실한 애도 없을 거다. 결과가 안 좋아도 낙담하지 마. 태도가 중요한 거야. 성실의 힘은 대단하단다. 엄마는 동생에게 말했다. 그렇게 대충 공부하는데도 어떻게 성적이 잘 나올까? 근데 너 요령 피우면 안 돼. 요령은 한순간이야. 뭐든 진득하게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녀석아, 누나 좀 본받아. 지금 생각해보면 동생 입장에서 엄마의 비교는 억울하다. 남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지 않는 전교 1등.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생에겐 몹시도 억울한 비교였을 거다. 오히려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누나를 칭찬하는 엄마가 야속하고 머리는 안 쓰고 그저 책상에만 앉아있는 누나가 답답했을 거다. 걔도 얼마나 내가 얄미웠을까. 하지만 그때 우리는 칠탁선이 중1, 유리멘탈 중3이었다. 게다가 용띠와 범띠, 극 O형과 극 B형. 그야말로 최악의 콤비였다. 돌머리. 나는 그 한마디에 나의 유리멘탈은 와장창 부서졌고 펑펑 울었다. 급기야 한밤중에 집을 뛰쳐나가 버렸다. 내가 찾아간 곳은 겨우 아파트 단지 아래에 우거진 숲풀이었다. 소심하고 고분고분하며 잔머리에 능하지 못했기에 남들만치 호방한 가출은 꿈도 꾸지 못했던 나. 깜깜한 숲풀 안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떠 있었다. 초여름 밤이었다. 바람은 선선하고 풀냄새가 싱그럽고 별이 반짝이고 나는 또르르 울었다. 나쁜 새끼. 공부만 잘하면 다야.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숫자 20을 떠올렸다. 내 생애 최고의 등수 20. 하지만 우리의 성적 차이 20. 우리의 IQ 차이 20. 그래서 내가 동생을 질투하는 거리 20. 나는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겠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서러운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나왔다. 그때 어디선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수리야, 수리야, 고수리. 가족들이 나와서 나를 찾고 있었다. 조금 덜 서러워졌다.
맘 같아선 냉큼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가출을 감행한 입장에서 이렇게나 빨리 집에 들어간다는 건 어쩐지 진지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 같았다. 나는 더 깊숙이 몸을 숨겼다. 괜히 가슴이 도곤도곤하고 온몸이 따끔따끔했다. 잠시 후 나를 찾는 소리는 사라졌다. 눈물도 뚝 그쳐버렸다. 그러자 걱정이 몰려왔다. 나 이제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얼마 동안이나 밖에 머물러야 가출다운 가출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싱거워 보이긴 싫었다. 나는 몹시 상처받았고 나름 진지하게 반항했다는 걸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했다. 그건 그렇고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슬픔은 안녕. 코앞에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친 나는 팔뚝과 종아리를 벅벅 긁었다. 온몸이 따끔따끔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여름 수풀이 모기들의 은신처였다는 걸 왜 몰랐을까? 돌머리. 진짜 돌머리 맞네. 뺨과 눈두덩까지 모기에 물리고 나서야 나는 수풀에서 나왔다. 이제 집에 들어가야 했다. 그래, 이게 다 모기 때문이었다.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불이 꺼진 안방에선 텔레비전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고양이 걸음으로 살금살금 우리 방에 들어갔다. 동생은 어울리지 않게 공부를 하고 있었다. 나는 오만상을 찌푸린 채 책상에 앉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기말고사까지 모두 끝난 마당에 공부할 것도 없으면서 팔랑팔랑 책만 넘겼다. 그때 동생이 나를 불렀다. 누나, 왜 아이스크림 먹을래? 나는 부르뚱한 채로 고개를 끄덕이다가 동생을 쳐다봤다. 그만 웃음이 터져버렸다. 동생도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빵빵하게 부어있었다. 푸아하. 우린 동시에 웃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 눈물도 터져나왔다. 웃으면서 울다가, 아니, 울면서 웃다가. 아무튼 우리는 이상한 얼굴로 같이 빵빠레를 먹었다. 그날 이후로 동생은 한 번도 나에게 성적 얘기를 하지 않았다. 녀석은 변함없이 정교등수에서 놀았고 나는 더 성적이 떨어졌다. 결국 우리의 성적 차는 훨씬 더 벌어졌지만 우리의 사이는 훨씬 더 가까워졌다. 우리의 IQ 차는 여전히 2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 결코 이 모든 게 IQ 때문만은 아니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어린이 되었다. 동생은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가 뒤늦게야 자신의 진짜 길을 찾겠다며 회사를 박차고 나왔다. 다시 공부하며 도전하고 있는 동생은 엄마가 말했던 성실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다고 했다. 누나, 난 칼퇴 못해도 좋고 돈도 적게 벌어도 좋아. 나만 할 수 있는 일, 성취감 있는 일 하고 싶어. 나다운 삶을 살고 싶다. 빛나는 길을 박차고 나와 기꺼이 빛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동생을 응원한다. 그래도 녀석이 꽤 힘들겠구나. 안타까운 게 솔직한 누나 마음. 그럴 때마다 나는 가출했던 그날의 밤하늘을 동생에게 보여주고 싶다. 까만 하늘에는 별이 총총 빛났다. 하지만 그렇게 총총 빛나는 별은 10손가락으로 전부 다 셀 수 있을 만큼이나 적었다.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다는데 보이는 건 이것뿐이라니.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나는 숫자 20을 떠올렸다. 세상에, 별이 20개도 안 돼. 나 같은 건 보이지도 않을 거야. 빛나는 몇 개의 별을 바라보며 퐁퐁 울었다. 나는 까만 하늘 속에 숨어버린 무수한 별 중에 하나. 빛나지 않았다. 나는 별이 아닌 걸까? 그날 밤을 기억한다. 숨어버린 별도, 선선한 바람도, 싱그러운 풀냄새도, 부지런한 모기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 있었고,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수리야, 집에 가자. 그날 밤 가족들이 내 이름을 부르며 숨어버린 나를 찾았다. 보이지도 않는 나를. 그때 깨달았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만큼은 반짝이는 별이라는 걸. 어둠 속에 보이진 않아도 누군가에게만 반짝이는 별이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별이었다. 누구나 누군가의 별이었다. 네, 이렇게 제가 고른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이 났고, 두 번째 들려드릴게요. 코끝의 행복. 도연과 공원을 산책했다. 억새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걷다 보니 솜털 같은 억새 씨앗이 온몸에 우수습에 달렸다. 우리 눈 맞은 것 같다. 그러게, 날씨는 이렇게 따뜻한데 말이야. 진눈깨비를 맞은 듯 희끗한 서로를 쳐다보며 우리는 웃었다. 가을이었다. 우리가 결혼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고,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지금이 아주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길을 더듬어 걷다 보니 눈앞에 코스모스가 가득 피어 있었다. 오빠 이거 알아? 자주색 코스모스 꽃잎 한 장을 따다가 침을 발라 코끝에 붙였다. 우표 같은 꽃잎이 얌전히 붙어 있었다. 나는 후 바람을 불었다. 꽃잎은 부르르 떨렸지만 떨어질 듯 떨어지지 않았다. 꽃잎 떨어뜨리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야. 지금 네 얼굴 엄청 웃긴 거 알지? 도연이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자 꽃잎이 팔랑 떨어졌다. 이렇게 코스모스 꽃잎 8장을 먼저 떨어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런 노래도 있었어? 난 처음 봐. 어떤 할아버지가 가르쳐줬어. 아주 옛날에. 다시 코끝에 붙인 코스모스 꽃잎을 후 불었다. 자주색 우표가 붙어있는 오래된 편지처럼 나는 그날의 버스 정류장으로 떠나가고 있었다. 꿈처럼 희미한 기억이 있다. 얜 7살이었을까.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울고 있었다. 어린애가 어째서 인적 드문 버스 정류장에 혼자 서 있었는지, 왜 그곳에서 울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날의 풍경은 여러 번 꾸었던 꿈처럼 선명해서 겪었던 일이구나 실감할 뿐이었다. 내 키보다 커다란 그림자가 기다랗게 기울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었고 길바닥에는 가벼운 흙먼지가 일었다.
낡은 표지판만 달랑 서 있었던 버스 정류장. 주위에는 내 키만한 큰 코스모스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꽃들은 바람에 기대어 느리게 흔들렸다. 멀리서 분홍빛 하늘이 내려앉고 있었다. 연분홍 코스모스의 색깔과 닮아서 그때의 가을 하늘을 기억할 수 있다. 나는 울고 있었다. 마치 나를 뺀 모든 게 완벽하게 아름다워서 너무 슬퍼 죽겠다는 듯이 서럽게 울고 있었다. 그때 한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다. 아가, 왜 울고 있니? 엄마는? 아빠는? 너무 많이 울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얼굴도 눈물에 어룽져 잘 보이지 않았다. 어렴풋이 기억하기로 동화 속 마법사처럼 머리카락이 새하얗고 주름이 많았다. 할아버지는 코스모스 한 송이를 꺾어 내게 쥐어주었다. 재밌는 거 알려줄까? 할아버지는 코스모스 꽃잎을 한 장 떼어다 날름 침을 바르더니 코끝에 붙였다. 애기야, 너도 한번 해봐. 나도 할아버지를 따라서 꽃잎을 한 장 떼어다 침을 발랐다. 그리고 코끝에 붙였다. 그리고 이렇게 후후 부는 거야. 꽃잎을 먼저 떨어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할아버지는 코스모스 꽃잎을 후후 불었다. 꽃잎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나도 후후 바람을 불었다. 코끝이 간지러웠다. 어느새 배시시 웃고 있었다. 우리는 코스모스의 꽃잎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8번이나 이 놀이를 했다. 그 후의 일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저 이 장면만 마법처럼 신기하고도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훗날 김창완 아저씨가 부르는 너의 의미를 들을 때마다 나는 이 장면을 떠올렸다.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슬픔이 버스 정류장에 코스모스로 피었던 때가 나에게도 있었다. 그때 코스모스 꽃잎 한 장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이름 모를 할아버지. 호호 할아버지가 된 김창완 아저씨가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잠시 나에게 들은 것은 아닐까 상상해 본 적도 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따뜻했던 순간, 아마도 그건 태어나 처음으로 타인에게 받아본 위로였다. 그런 시시한 놀이가 위로가 되어봤자 얼마나 되었겠냐고. 하지만 그날의 장면은 미래의 나에게도 위로의 순간으로 남았다. 마음이 아픈 날이면 너의 의미를 들으며 눈을 감는 나에게. 위로는 반드시 말이 아니라 어떤 풍경으로 남아있기도 하다. 나에게 위로는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이고 할아버지의 주름진 웃음이고 코스모스 색깔의 가을 하늘이고 김창완 아저씨의 노래이다. 지금도 코스모스를 만나면 꽃잎을 떼어다 코끝에 붙여본다. 그리고 꽃잎을 후후 불어본다. 코끝이 간지럽고 따뜻하다. 배시시 웃음이 번진다. 오빠도 한번 해봐. 됐어. 무슨 아저씨가 꽃을 달고 그래. 재밌다니까. 자, 곱디고 온 꽃분홍색으로다가. 분홍색 코스모스를 들고 다가가니 남편은 질색을 하고 달아난다. 남편이 달아난 걸음걸음 코스모스가 낭창낭창 흔들리고 억새꽃이 포로포로 휘날렸다. 저 멀리 코스모스빛 하늘이 내려앉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뭉클하게 번져나가는 우리들의 지금이 순간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따뜻해서 나는 울듯이 행복했다. 혼자 울던 어린애는 언제까지고 혼자일 거라 생각했는데 아름다운 가을과 사랑하는 사람과 위로의 풍경이 이렇게나 가까이에 펼쳐질 줄은 몰랐다. 옛날에 이름 모를 할아버지가 알려주셨다. 행복은 코끝에 달려있다고. 네, 이게 되게 따뜻하지 않나요? 그리고 위로는 장면으로 남아있다는 말이 저에게는 되게 저에게 있어서의 위로의 장면들을 다시금 떠올리고 되새길 수 있게 만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 이건 제목이랑 책 제목이랑 똑같아요. 달빛에도 걸을 수 있다. 어떤 모임에서 나는 25살 청년을 만났다. 그를 소개해준 지인이 미리 일러두었다. 내가 영상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니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는 조금 남다른 면이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말로 청년은 조금 남다른 면이 있었다. 저는 영화 연출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깨를 잔뜩 엎드리고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던 그는 사람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다. 아래로 향한 눈은 쉴 새 없이 사방으로 움직였다. 무표정한 얼굴에 꾹 담은 입술이 고집스러워 보였고 어딘가 괴팍하단 느낌마저 풍겼다. 문어체로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는 모습은 마치 외운 대사를 그대로 내뱉는 연극배우 같았다. 우리는 1시간쯤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라기엔 민망할 정도로 이야기가 뚝뚝 끊겼다. 그때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확실히 청년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이상한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상대를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한 나머지 잔뜩 긴장한 채로 힘겹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대화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고 있었다. 내가 글 쓰는 일에 관해 말했을 때였다. 청년이 불쑥 자기 얘기를 꺼냈다. 저도 영화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그런데 글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사람들은 어두운 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정말입니까? 어두운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자 그가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봤다. 표현 못할 복잡한 감정이 실린 눈빛이었다. 지금껏 아무도 이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구나. 청년을 보면서 20대 초반의 나를 떠올렸다. 제대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불행하고 우울하다고 생각했던 시기. 그땐 나도 어두운 글만 엄청나게 썼었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어두웠다. 세상은 그저 깜깜하다고만 생각했으니까. 그런 내가 바뀐 계기는 정말 우연히 찾아왔다. 어느 날 글을 올리던 블로그로 모르는 사람이 쪽지를 보내왔다. 자살 사이트에서 활동한 사람이었다. 혼자 죽는 게 힘들면 우리 같이 죽어요. 엄청난 충격이었다. 자살 사이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죽음을 꿈꾸는 사람이 내게 말을 걸었다는 것,
정말로 큰 충격은 내가 마치 죽음을 꿈꾸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었다. 그제야 나는 내 안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어두운 글을 쓰고 어두운 생각을 하고 스스로 어둡다고 여기면서도 죽고 싶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난 살고 싶었다. 하루하루 힘겨워도 어떻게든 살고 싶었다. 살아가야 할 실낱 같은 희망을, 어둠을 밝혀줄 한 줄기 빛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나를 찾아온 건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꿈꾸는 사람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아, 내가 너무 깜깜한 나머지 방향을 잃었구나. 더는 어둠 속에만 머물러선 안 되겠구나. 그래서인지 나는 청년의 마음을 알 것도 같았다. 스스로 자신이 어둡다고 인정하는 그가 찾는 것은 어쨌든 빛이었을 것이다. 시나리오 읽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메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정말 그래도 됩니까? 그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메일 주소를 교환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작품에 관심을 두고 읽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들뜬 표정이었다. 반듯한 손글씨가 적힌 노란 포스트잇을 바라보았다. 청년의 이름과 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다. 미래의 명함 같았다. 누군가 그의 어둠을 알아봐준 계기로 그가 깊은 철학을 가진 영화 감독이 된다면 정말로 좋겠다. 어두운 게 나쁜 건 아니다.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느끼는 우울함, 죽고 싶다는 마음 같은 것들은 유독 이상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살아가는 누구나 한 번쯤은 어둠에 홀리고 죽음을 떠올리기도 한다. 어둠은 해가 지면 찾아오는 짙은 밤처럼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 우리는 언제라도 어둠 속에 머무를 수 있고 원한다면 그곳에서 내내 깊은 잠을 잘 수도 있다. 예전의 나처럼, 그리고 청년처럼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괜찮다고. 다만 잠시만 그곳에 머무르라고. 어둠 속을 걷다 보면 어딘가에서 당신을 이끌어줄 빛을 발견할 거라고. 어둠 속이 너무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달빛에도 걸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마지막 에피소드를 읽고 나서 든 생각이, 저는 어두운 것들을 좋아해요. 드라마 중에서는 나의 아저씨를 가장 좋아하고, 노래들 중에서는 약간 조금 우울한 노래, 슬픈 노래, 영화 중에서도 슬픈 영화들을 많이 찾아봐요. 근데 취향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기도 했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에서 오히려 위로를 얻어요. 그래서 저도 어둡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조금 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직은 못 되지만 이 책을 읽고 한 번 더 받아들이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면서 막상 내가 우울하거나 뭔가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오면 그걸 되게 부정하고 거기서 도망쳐 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 그리고 에피소드였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이 이 책을 읽고 위로를 받으신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좀 따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에피소드도 있는데, 그게 여기 112쪽에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에피소드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제가 되게 할머니를 좋아해요. 할머니랑 어릴 때 같이 할머니 집에서 자라기도 했고, 뭔가 되게 할머니를 많이 좋아하고 애틋해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다룬 에피소드여서 그래서 너무 마음에 커다란 울림을 주는 에피소드여서, 만약에 이 책을 구매를 하실 거라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고수리 작가님의 우리는 달빛에도 걸을 수 있다를 읽어봤어요.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좋은 꿈 꾸시고 푹 주무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